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며칠 사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사건이죠. 지난 7월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칭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시 주임인 왕이를 다시 외교부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판공시 주임이 외교부장까지 동시에 겸직하는 건 중국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이나 외교부장을 해서 한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하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팔을 툭툭 쳐서 외교적 결례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칭강 외교부장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막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수많은 언론을 통해 칭강 해임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칭강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몇 장의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은 강남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로 결정이 되죠. 권력은 권력자에게서 얼마나 가까운지로 결정이 됩니다. 칭강의 지난 경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1966년생으로 올해 57세인데 2021년에는 주미 중국 대사로 임명되고 2022년 말에는 외교부장이 되었으며 2023년 3월에는 국무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칭강의 후임 주미 중국 대사로 2023년 임명된 시에펑은 칭강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이제 칭강의 승진이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오시죠? 칭강이 만나는 사람만 봐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칭강은 외교부장이 된 후 겨우 3개월 만에 국무위원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 공무원은 한국으로 보면 행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과 비서장, 중국인민은행장 및 각 부처 장관급이 더해져 30명이 좀 넘는 인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국무원의 인적 구성은 당의 핵심 인사들이겠죠. 국무위원은 서열상 장관과 부총리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칭강이 불과 57세에 국무위원이 되었다는 건 최고 권력층의 엄청난 신뢰와 비호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향후 칭강에게 외교 업무를 넘어선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을 나눠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며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을 좌지우지합니다. 중국은 23개의 성과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며 각 성마다 행정기구를 총괄하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서기가 있습니다. 성을 대표하는 대외 업무와 실질적인 관리 업무는 성장이 맡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서기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정당의 대표직을 맡지는 않지만 중국은 공산당 서기,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 주석이 동시에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습니다. 따라서 칭강이 국무원 등 정부기관에서 어떤 직함을 맡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중국 공산당 안에서의 서열입니다. 칭강 외교부장은 중국 행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의 업무를 맡지만 공산당 안에서도 외교를 관장하는 부문이 있고 그곳의 사령탑이 바로 왕위입니다. 즉 왕위는 공산당 외교 조직의 최고, 칭강은 행정부 외교 조직의 최고 사령탑인 것입니다. 중국 최고 권력은 7인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 안에서 국가주석, 총리, 정협주석, 상무부총리 등의 정부 지책을 맡죠. 그리고 바로 아래 중앙정치국 위원 17명이 있습니다. 왕위 외교부장이 바로 정치국원입니다. 칭강은 바로 아래인 중앙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서열로는 왕위가 칭강의 상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받아온 당의 기대와 대우를 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1953년 왕위는 60세의 외교부장이 되었지만 국무위원이 된 건 65세였습니다. 반면 1966년생 칭강은 56세의 외교부장,
27세에는 이미 국무위원이 되었습니다. 혹시 시진핑 주석이 왕이 외교부장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면이 있었던 걸까요? 왕이 외교부장은 믿을 만한 부하였겠지만 친강만큼 대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친강은 최고 권력층에서 엄청난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던 라이징 스타였던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러시아 외교 차관과 회담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 달째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7월 25일 해임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한정된 정보 안에서 최대한 추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친강은 2023년 3월 10일 국무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주석의 결재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철저하게 사상, 개인 비리 등을 검증했을 것이고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가 되었겠죠. 그런데 6월 25일에 갑자기 실종되고 7월 25일에 해임되었습니다.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친강은 분명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3월 13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친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새롭게 밝혀졌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아까 언급했던 친강의 후임으로 지난 5월 24일 부임한 주미 중국 대사인 시에펑입니다. 그가 부임한 후 전임 미국 대사였던 친강의 어떤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한 것이 단초가 되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연히 외교부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지는 않았겠죠. 외교부의 사령탑이 친강이었으니까. 아마 정치 원로를 통해서 최고위층으로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친강 외교부장의 이름이 외교부에서는 완전히 삭제되었지만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외교 업무는 더 이상 맡길 수 없지만 국내 업무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직은 유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바로 퇴출시키면 임명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인사 최종 결정권자인 시진핑 주석의 판단에 대한 인민들의 우구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냥 명목상으로만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대행체제로 가지 않고 왕이 정치국 위원을 외교부장으로 재임명했다는 것은 친강이 다시 외교부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중국 최고 지도층이 보기에 현재 중국 외교부 내에서 과연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먼저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제거해야 할 구성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친강 외교부장이 최단기간 재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추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권력 다툼입니다. 친강은 외교부장이 된 후 외교부 대변인으로 마오닝을 내세우고 2019년부터 대변인을 했던 자오리제에는 바로 좌천시킵니다. 외교부 변경 및 해양 사무사라는 부서인데 별다른 권력을 가질 수 없는 한직입니다. 친강은 1966년생, 자오리제에는 1972년생이라서 나이차도 있고 서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친강 입장에서는 소위 맞다이를 할 상대는 아니긴 했지만 어느 정도 미리 싹을 밟아 놓아야 한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오리제이는 대변인을 하면서 타국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덕분에 중국에서는 인기가 높았습니다만 우리한테는 그냥 막말하는 중국 공무원일 뿐이죠. 친강에게는 자오리제이는 대변인으로 만들었던 그 계파가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외교부장이 되자마자 쳐냈던 것이겠죠. 그런데 자오리제이의 부인이 갑자기 7월 10일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아마 이때쯤 중앙기후검사위원회에서 친강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일정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막강한데 총애를 받고 있는 친강을 대놓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 자살 행위죠. 즉 이번 친강의 몰락은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불륜설입니다. 상대는 푸 샤오티엔으로 2009년부터 홍콩 봉황TV에 입사해서 최근까지 앵커, 아나운서, 기자로 활약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중국의 고위직에 반해서 불륜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가요? 이 여성의 인생 여정도 참 황당한데 1983년생, 올해 40살입니다. 2002학번인데 베이징 어원대하고 베이징대에서 각각 어문학하고 경제학 2개 학위를 받고 2006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처치 카리지에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서울대에서 경제학, 외대에서 어문학 전공으로 동시에 학교를 다닌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푸 샤오티에는 베이징 어원대와 베이징
베이징대를 동시에 다녔습니다. 재학 기간도 딱 4년이라서 하나를 졸업하고 다른 곳을 학사 편입한 것도 아니고 한 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다른 두 군데 학교를 동시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석사 전공은 철학입니다. 모두 방송 쪽 전공은 아니죠. 그런데 또 26살의 첫 취업은 바로 홍콩 방송국으로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중국 여성들이 국제도시 홍콩에서의 삶을 꿈꿨을까요? 즉, 이 여성의 집안은 권력과 돈을 모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녀는 최근까지 대담 프로그램인 풍운 대화를 맡아 전 세계 주요 인사들과 대담 인터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칭강이 주미 대사로 근무하던 2022년 3월에는 칭강 외교부장도 인터뷰했었는데 그해 11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약 칭강의 아들이라면 인터뷰를 할 시기에 이미 칭강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겠죠. 푸샤오티는 지난 3월 칭강이 국무위원에 임명되자 본인의 아들 사진을 웨이보에 올리며 승리의 시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더불어 미국에 갈 당시 전용기를 타고 엄청난 고급 저택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꾸준히 공개했습니다. 방송국 아나운서의 수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의 도움이었을까요? 그런데 올 4월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지하고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실 단순한 불륜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칭강처럼 고위 권력자에게 배우자 말고 다른 애인이 있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그녀가 칭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일종의 대가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알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미국이 발표한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조직이라는 문서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중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의 위치, 미사일 종류, 지휘자의 신상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유출되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전략 로켓군의 리위치아오 대장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당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 당시 주미 대사는 칭강이었는데 비밀이 유출되는 걸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화려한 경력, 높아져가는 권력, 아름다운 애인, 아들, 칭강이 꿈꾸던 미래는 결국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칭강 외교부장이 불과 7개월 만에 낭만 원인에 대해서 추측해봤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7월 23일 중국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중학교의 체육관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체육관에는 방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훈련하고 있던 학교 여자 배구팀 선수들이 있었고 그중 총 1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체육관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면서 체육관 지붕에 건설 자재를 불법적으로 올려놓았는데 하필이면 비가 내려 물을 흡수한 진주암의 무게가 증가하면서 지붕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철저한 인재였습니다. 천주암은 한 포대에 4-5kg 밖에 안 하지만 물을 흡수하면 무게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더우인에 올라온 사고 재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어이없고 슬픈 사고에 대해 수많은 인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지만 저 꽃들은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세상을 떠난 10대 소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중국 공안은 건설업체 책임자들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현장 관리자 몇 명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을까요? 당국의 사후 대응 방식 역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5시간 정도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아무런 통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사망 소식만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헤이롱장성은 중국에서 조선족이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중국의 이번 사고는 한국의 작년 1월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붕괴하면서 건설 인부 6명이 사망한 사고를 떠오르게 합니다. 공사 지역은 다르지만 두 사고의 원인은 모두 안전 불
불감증이었죠. 당시 국민일보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현장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202동 지상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콘크리트 타설과 골조 작업은 단순 작업을 하는 외국인이 대거 투입됐다고 진술했으며 특히 39층 타설 현장에 있던 노동자 8명은 전원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설팀 인력을 관리하고 현장 타설 작업을 관리한 타설 반장도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공정 속도 등을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사고 직후 감쪽같이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그들 중 다수가 체류 자격 문제를 우려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사라진 이들을 추적하거나 그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 실업률 관련 영상이라면서 왜 갑자기 건설 사고를 언급하는지 의아하셨죠? 저는 이번에 중국 체육관 사고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1994년 성수대교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입니다. 분명히 사고의 전조가 있었고 막을 수 있던 사고들이었지만 에이 설마 무너지겠어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참사였죠. 그리고 몇 년 뒤인 1997년 대한민국은 IMF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한국이 파산하게 된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 원인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발전과 개발에 당연히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안전, 환경 문제 등을 외면하고 경제와 산업의 빠른 발전만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참사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IMF 구제 금융을 받고 나서야 우리 사회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설 사고들 역시 그동안 내실보다는 속도를 중요시한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향후 몇 년 내 중국이 1997년에 한국처럼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크고 금융의 개방도 역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에서는 지지부진하지만 비교적 우수한 기술, 인적 자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직까지는 동남아와 비교해 높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바로 미래일 것입니다. 올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7월 17일 2023년 중국 경제 반기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 총생산은 59조 3,034억 위안으로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분기별을 보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4.5%, 2분기는 6.3%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상반기 5.5%로 그런대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성장률이 3%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5% 성장도 대단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은 아직 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진국이죠. 벌써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절대 선진국 문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작년 2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0.4%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에는 최소한 7% 이상일 것이라 예측했었지만 겨우 6.3%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불과 10여 년 전만 봐도 많게는 9% 이상, 최소한 6% 이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올해 초 거리두기가 완전히 종료되면 중국 정부는 바로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5%의 성장은 가능해 보이지만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세관은 목요일 달러 기준으로 올해 6월 중국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전월 대비 4.9포인트 더 크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전월 대비 2.3포인트 더 크다고 발표했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6월 중국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1.4% 감소했다. 중국은 오히려 작년 이맘때 굉장히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같은 대도시도 여러 번 봉쇄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 6월 수출은 그때보다 12.4%, 수입은 6.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중국과 거래하는 해외 수많은 바이어들이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 제 시간에 원유와 자재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다른 국가로 구매처를 다원화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서야 결과를 드러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은 바이어들 역시 거래 중인 중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친화적인 애플마저도 중국의 방역 기간 동안 생산에 큰 차질을 빚자 생산 기지의 탈중국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여러 번 접하셨을 겁니다. 한번 떠난 공장은 결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생산 시설을 옮긴다는 건 회사의 존립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단순 조립 제조업이 중국을 떠나면 그만큼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상황이라 중국 경제는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눈여겨볼 사실은 원유 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러시아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서방 기업들은 대부분 러시아를 떠나고 있으며 그 자리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무혈 입성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푸틴으로 인해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에 달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얼마 전 베이징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대 국파원 장딴딴 부교수는 어제 찰신왕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월 통계국 자료에 16에서 24세 인구는 약 9,600만 명으로 이 중 3분의 2가 비노동력이라며 재학생, 일하기를 꺼리는 사람 등은 취업과 실업 인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인구 3,200만 명, 그중 2,570만 명은 직업이 있고 630만 명은 실업 상태다. 19.7% 이게 3월 청년 실업률이다. 6,400만 명의 비노동력 중 약 1,600만 명의 비재학생은 대부분 누워있거나 일하지 않거나 노후를 갉아먹는다며 만약 이 부분도 실업 상태로 계산하면 청년 실업률은 46.5%가 될 것이다. 앞서 발표된 중국 정부의 청년 실업률 약 20%의 통계는 청년 인구 중 학교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는 1,600만 명을 임의로 실업 통계에서 제외해버리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올해 졸업한 중국 대학생의 숫자는 1,158만 명이고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은 1,291만 명입니다. 대학생의 숫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매년 1,000만 명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도 결혼 자금을 모으기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중국에서도 사부의 청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치 대학교 졸업식에서 죽은 듯한 모습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중국 학생들의 사진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적당한 직업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표현했던 것이겠죠. 물론 한국도 3포 세대, 5포 세대 등이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최소한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된 후 저성장으로 겪게 되는 문제이지만 중국은 중진국이 벌써 일명 선진국병이라고 불리우는 저성장병에 걸린 것입니다. 대체 중국의 실업 문제는 왜 이리 심각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난 3년간의 엄격한 방역 통제로 인해 영리 활동이 제한을 받으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더불어 부가가치가 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미국과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제재를 받아 제대로 육성할 수도 없는데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보다 더 싼 인건비로 중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더불어 산업과 교육, 의료에 투입되어야 할 세금 중 많은 부분이 국방비와 중국 내 치안 안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를 사회의 적으로 보는 듯한 모습도 실업 문제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마윈, 마와텅 같은 뛰어난 기업가들을 강제로 은퇴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제서야 리창 총리는 플랫폼 기업들을 불러모으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이며 IT 기업은 시대의 선구자이며 큰 잠재력을 가진 이들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틱톡을 제외하면 도대체 누가 중국 밖에서 중국의 플랫폼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오늘의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겠죠. 앞으로 10년 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아무리 높아봤자 3%대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가가치가 큰 산업과 강한 기업을 육성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현재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품질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10년 후에도 중국에서는 지금처럼 한 해 1,0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졸업하며 직업을 찾을 텐데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 문제를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업으로 인한 사회 불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니 부모가 성인이 된 자식들을 계속 부양해야 하고 자식 세대는 결혼하기조차 힘드니 사회 전체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20년간 부동산과 대형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지만 이제 경기 하강에 잔뜩 움츠린 인민들은 더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이 없고 대형 인프라 투자 역시 지방 정부들에게 막대한 채무만 남겼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중국 각 성별 중앙정부의 세금 보조를 나타냅니다. 플러스는 중앙정부의 보조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지역이고 마이너스는 낸 세금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더 많음을 뜻합니다. 명확하게 동부연안은 플러스이지만 내륙 쪽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즉 개혁 개방을 선언한 지 40년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내륙 지방의 발전은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꺼내든 경기 부양 카드는 소위 성중촌이라고 불리우는 도시 빈민가의 정비 사업입니다. 7월 22일 국상회의는 초특대 도시 성중촌 재개발에 적극적이고 착실한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심의 및 통과시켰다. 2014년 국무원이 발표한 도시 규모 구분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도시의 상주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를 초대도시로 500만 명에서 2000만 명 미만인 도시를 특대도시로 지정했다. 2022년 10월 주택건설부가 발표한 2021년 도시건설 통계 영감에 따르면 중국에는 상하이, 베이징, 션전, 충칭, 광저우, 청두, 티엔진, 우한 등 총 8개 초대도시가 있다. 항저우, 동관, 시안, 정저우, 난징, 지난, 허페이, 셔낭, 칭다오, 창샤, 하얼빈 등 총 11개의 특대도시가 있다.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형 도시들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인 빈민촌을 고밀도 복합개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막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요? 리커치앙 전 총리가 지난 2020년 중국의 6억 인구의 월 수입은 월 1천 위안에 불과하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한 여자 대학생은 5년 동안 하루 식비로 2원을 썼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지독한 가난을 겪지만 누군가는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자본주의 제도보다 더 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동안 인프라 투자, 부동산, 저가 상품 수출을 통해 성장해왔던 중국의 발전 모형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중국은 이런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